미쓰비시 자산으로 줄 수 있는 거를 네. 멈추고 포스코 팔을 비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대법원 아니 그게 아니 이 정부의 기조가 자유 아닌가요? 이 기업들한테 이렇게 뭐 아니 그것도 그러니 판결이 나온 거를 잠깐 포스코가 자발적으로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포스코가 그럼. 자유적으로 아, 본인의 자유롭게.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 한줄 본격 공론 채워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나 머리 어때? 괜찮아요? 정갈해. 저희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나 지금 방금 적응 안 돼가지고 실화입니까? 싫어하냐? 오랜만이라. 그러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님.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 이 방송 괜찮습니다. 들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네. 자, 잘 지냈습니까? 뭐 바쁘신 분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죠. 그렇습니다. 바쁘신 분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로고 듣고 일부 아는 만큼 보이는 뉴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들기 구독하고 나서 나의 성공 시대 이거 맞잖아. 빨리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나를 찾는 사람 많아졌다. 나를 찾는 사람 많아졌다. 이거 맞지? 나를 찾는 사람 많아졌다잖아. 많아졌다. 제가 많아졌다. 지휘자의 길을 포기한 이유가 이런 시창.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 대들기. 인생을 바꾼다고? 뉴스 기사만 보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대리께서 먼저 완벽하게 아는 만큼 보이는 코너 아만보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난 월요일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 배상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뭐 기사 많이 보셔서 뭐 대충 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 재단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일본이 안 주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 의견이 각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난 이거는 좀 반대한다. 아니다, 난 이렇게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화해와 뭐 통합과 미래를 위해 이거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자 그럼 법적으로는 이게 얘기가 되는지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이게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좀 꼼꼼하게 차근차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재단이 대신 갚는 제3자 변제 법적 문제는 없나? 이런 기사를 쓴 법조 전문 기자 백인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백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인성 기자 여러분 수차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어요. 그래서 KBS에 거의 지금 자원봉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좀 올바른 법조 기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 한번 되게 옛날부터 이게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부터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이때는 공시송달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2020년 6월에 대법원이 강제 동원 배상금 판결을 딱 받아놓고 일본 기업들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시송달로 이걸 뭐 처리한다 이런 건데 그건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 2018년에 강제 동원 관련해서 대법원에 3건의 판결이 있었어요. 세 개가 동시에 났어요? 판결이? 한 달 간격으로 났는데 거의 동시에 난 거네. 미쓰비시 중공업이랑 일본제철이라는 일본 기업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강제 동원했고 돈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 그래서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을 줘라. 1인당? 1인당. 그런 판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2020년 6월에 이게 돈을 안 줬고 그때까지 돈을 안 줬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상대방이 없이도 그 집행을 할 수 있게 강제 집행 경매죠. 그거 할 수 있는 그 공시송달을 한 거고 이게 쭉 이어져서 공시송달이 뭡니까? 까먹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패문부재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법원에서 한 2주일 뭐 이런 시간을 정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난 이렇게 알린다 이렇게 이걸로 송달을 가름을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법정 서류를 배달하는 그 절차예요. 그럼 너 내가 이거 분명히 발표했으니까 너 못 받아서 몰랐다고 그러면 안 돼. 딴 소리 하면 안 된다. 딴 소리 안 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거 수차례 보냈고 그쵸. 네가 쌩깐 거야. 네. 대신에 네가 쌩깐 거를 빼고 우리가 그러면 맡아두고 있을 건데 2주의 말미를 주는데 이거 동안 안 하면 나 우리 집행한다. 어? 이런 겁니까? 네, 그렇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송달된 효력이 발생해요. 아, 그러니까 받은 걸로 치고. 받은 걸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내 재산을 이제 압류해가지고 네네. 경매에 붙여가지고 돈을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이게 거군요.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기업들이 돈을 안 줬고, 그래서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소를 했는데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밟은 거예요. 이후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이게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대법원 결정만 남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 마무리가 됐어요? 네,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대법원에서 그 결정만 남은 상태였어요. 미쓰비시 중공업 재항고를 해가지고 이 상표권이랑 특허권을 팔지 말라 이렇게 재항고를 한 상태였는데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바로 이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전범 기업들이 그 이후에 재항고를 또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또 숨겨진 뉴스가 있었네요. 네, 강제 집행에 대해서 불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대법원이 결정만 하면 지급이 되는 거죠? 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정부가 이런 거 발표 안 해도 그냥 지급이 되는 절차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네? 맞습니다. 그건 오히려 국가가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막았다기보다는 외교적인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멈춰! 한 거지. 잠깐. 그러니까 아니. 미쓰비시 자산으로 줄 수 있는 거를 네. 멈추고 포스코 팔을 비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대법원 아니 그게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강제 집행 절차를 대법원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내겠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좀 해결을 해보겠다고 결국 이게 최종 뭐 거의 다 왔다 생각을 하니까 이 방안을 발표를 한 거죠. 제3자 변제로. 근데 그 당시에 대리기 유튜브에 HIJJ9349님이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이 2018년 10월에 났는데 이제서야 공시 송달로 자산 압류 매각 절차가 진행되겠네요. 소송만 13년. 엄청 오래 걸렸네. 13년이면. 그 지리한 소송 기간 동안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강제징용 피해자분께서 빠른 시일 내에 배상금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제징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취재하신 백인성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이 소송 기간 동안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나중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돌아가시면은 유족분들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당사자가 대신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백인성 기자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대법원의 결정 어떤 식으로 경매에 들어간다는 것만 딱 남겨놓은 상황에서 우리는 외교적 이 해법으로 틀겠다라고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지금 3월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각에서는 네.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데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무시한다는 꼭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공권력에 행사해야 되고 그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여야 되는데 이게 어떤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게 그 부분에서 약간 해석이 갈릴 것 같아요. 그 전쟁 범죄로 인한 인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네네네네. 다른 그 가해 당사자한테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도 기본권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행복주권 이렇게 네,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한이 있느냐 그걸 따져보면은 일단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이 이 방안을 계속 실행해가지고 공탁을 해가지고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에 이르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니 정부가 엊그제 발표하면서 네. 이거는 우리가 해결을 하고 일본 기업의 구상권 청구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은 진행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채권자라고 치면은 채권자, 일반 거래에서 받을 돈이 있는 사람. 네, 받을 돈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치면 사례가 아니고 네, 그 채권자라고 치면은 돈의 만족만 그러니까 채권의 만족을 그게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되는. 돈을 받으면 되는 보통은. 거예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그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 변제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 변제해 주면 공탁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그럼 공탁을 하게 되면은 채권이 소멸되거든요. 대신 돈을 받는 거죠. 공탁금, 출급 청구권 이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채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치환을 하면은 침해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논쟁적일 수 네. 있겠네요.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네네. 네. 좀 일단 절차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반응도 좀 다양했습니다. 여기 네이버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PALM 땡땡땡님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빨리 결론을 내고 부국 강병의 길로 나가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발 좀 징징대지 말고 끝내자. 우리가 단합해서 국력이 강해지면 자동적으로 일본이 굽히고 들어온다. 힘도 없는 놈이 힘센 놈한테 80년 전 초등학교 때 맞은 거 자꾸 사과하라고 하면 더 우스운꼴 당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대댓글로 대댓글로 아이러브 땡땡땡님이 님의 논리는 철저한 양육강식의 논리입니다. 방금 그 댓글이 결국 힘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학교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 쪽이 힘이 없으니 그런 것이니 참아라 힘을 길러라 라는 것이 됩니다. 저도 보수지만 누가 일본과 싸우러 갑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 국민들 자존심과 법치는 지키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치는 누가 봐도 한미일 협력을 위한 미국의 압력에 한일이 호응한 것입니다. 솔직한 보수 정부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기사의 댓글을 찾으면 느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좀 뭐랄까 보수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는 사이트에서도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내용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일본에 대한 또 스탠스는 또 우리나라 분들이 또 굉장히 확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어르신 분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공분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빨리 외교적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피해자분들의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당사자들의 입장은? 이게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분, 그러니까 아까 대법원 판결이 3건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중에 다 몇 분 계세요? 15분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된 분이 15분인데 그 중에 살아계신 분이 3분이에요. 아, 3분밖에 안 3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유족들인 거죠. 네네네. 3분은 이 해법 방안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에요. 안 받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돈은 못 받아. 정부의 이거를. 양금덕 할머니 인터뷰도 많이 나왔을 텐데 이 정부 돈을 못 받겠다는 거죠. 뭐 어쨌든 기금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낸다 뭐 어쩐다 해도 일본 기업에서 낸 돈 사과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의 이제 대책은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 그 행안부 산하인가요? 맞습니다. 행안부 산하의 그 재단에서 이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의 돈을 이제 차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변제를 해드리자 이제 이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 때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인데 네. 사실상 포스코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 돈이 있는 데가 별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액수가 네. 15이 끝이 아니다. 지금 진행 중인 판결이 많기 그죠? 때문에 네. 액수가 이게 나중에 조 단위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그럼 그거를 이렇게 하면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포스코. 이게 도로공사. 일단 1차는 아까 말씀드린 15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40억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포스코가 혼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취지. 그 규모가. 그 정도는 뭐. 그 정도는 가능하다. 일단 1차는 그렇다 치고 남의 그거는 돈이라고 너무 함부로 말씀해. 남의 40억 돈이니까 정도 뭐. 제도 아니고 어쨌든 근데 그럼 줄줄이 그러면 재판이 맞죠.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다 뿐이지 지금 아 진짜 사실 진행 중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집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안 되고 뭐 그때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소제기가 불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확정이 되면 집행 단계에 이르게 될 텐데 그럼 또 재단이 돈을 줘야 된다는 결론이 그러네. 전례를 따라서. 아니 이 정부의 기조가 자유 아닌가요? 이 기업들한테 이렇게 뭐 아니 그것도 판결이 나온 거를 잠깐 포스코가 자발적으로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자유적으로 네. 본인의 자유롭게 40억 정도는 40억 정도를 그래서 배임이 되지 않는다. 뭐 또 그것도 내부에서 법률 검토를 왜냐면은 이게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주주들이 문제 제기하면 배임 소지가 있거든요. 아. 왜냐면은 이게 판결금을 제공하는 거는 법적 의무가 없는 재산 출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뭐 100원이든 만 원이든 그렇지, 40억이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원론적으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걸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겠다. 주주들이. 그래서 분명히 또 고발하는 분이 있을 텐데 물론 이것도 법원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배상금 이게 지급 여부에 따른 이해 득실을 경영진이 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상 판단 신중한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구나. 그걸 받아들여지면 배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포인트 생각도 못했다. 네. 근데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피 같은 돈 갖다가 내 돈 가지고 왜? 내가 왜 거기에 내냐? 수 있지. 나는 정부 이것도 난 싫은데 왜 그리고 회사 돈을 그렇게 쓰냐?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럼 이제 경영진이 형 눈치 챙겨. 안 되면 큰일 아니 주주는 알게 뭐야 내가. 니들이 곤란하든 말이야. 회사 망해.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그러니까 노코멘트 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럼요. 이거 뭔가 여러 경영진의 숙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기부를 하려면은 ESG 위원회 뭐 이런 데 사전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건 ESG랑은 상관없는데. 뭐 어쨌든 아무튼 기부 활동, 기부활동. 기부활동이니까 기부활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 이사회에서 과반 득표 뭐 이런 걸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비밀이었으니까 ESG 이런 거 안 거치고 이사회 의결로만 그렇겠죠, 진행했단 그때는. 말이에요. 미르, 근데 미르. 이번에는 공개적인 거니까 절차를 다 거치고 뭐 위법적인 소지를 다 없애려고 할 건데 어쨌든 이거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성한다는 걸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공권력의 요청이 온 상황이 밝혀지게 되면은 안 되지, 그럼 그때는 곤란해지죠. 그럼 안 되지. 그럼 그러니까 포스코가 자율적으로 40억 정도를 뭐 저도 저한테도 40억 자발적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좀 대들기에도 좀 자발적으로 그러게 자유롭게 말입니다. 40억 4억 4천 아니 400만 440도 좋은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은 이게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사인 간에 돈 거래를 했는데 네네. 뭐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나야 뭐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상관없죠. 근데 이거는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 대 국가 우리 과거사와 예전에 자기 청춘을 끌려와서 이제 강제로 징용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죄의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클리앙의 치킨 먹자님이 그러니까 잘못은 일본이 하고 배상은 우리나라 기업이 하고 이게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가장 이제 보통 분들은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지점이긴 해요. 근데 이게 다른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기업 대 기업이나 이렇게 뭐 공권력에 대한 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 네이버의 이그샘 땡땡님처럼 가해자가 책임 안 지고 엉뚱한 놈이 책임지는 거야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까 법적으로? 발생하죠. 그러니까 제3자 변제는 뭐냐면은 제3자 변제. 제3자 변제라고 하는데 요거를 채권자랑 채무자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제3자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애들끼리 했는데 애는 엄마가 돈 갚아주는 뭐 그런 그럴 수 있죠. 이 3자 변제라는 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이 조항이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민법이 만들어진 일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진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민법 제469조 채무의 1항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두 개예요. 짧은 조항인데 의견이 갈리죠.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네. 자, 근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두 가지잖아요. 네.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쉽게 말해서 당사자라는 건 돈 받아야 할 사람이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채권자. 하면은 채권자, 채무자 둘 다 가능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해석하면 네.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네, 어쨌든 당사자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겠죠. 네. 당사자가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 나는 제3자한테 받고 싶지 않고 당사자한테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 이해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탈머니들은 계속 일본 기업들 외의 변제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1항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세 분 말고 다른 유가족들은 혹시 다른 의사 표시를 네. 하셨나요? 일부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 그래요? 일부는 아. 그렇게 이거 얘기를 그럴 하시는 수도 아, 분이 그런 있다고 분도 계시군요. 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유가족 분들이나 피해자 모임들의 이제 의견이 늘 이제 합치하지 않으니까 물론입니다. 그럴 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은 당사자분들은 살아계신. 살아계신 당사자분들은 네, 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은 허용하지 않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일본 가서 강제징용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준다. 이렇게 나는 돈만 받으면 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문제가 사죄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근데 두 번째 조항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그러니까 제3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 재단인 거죠. 이 재단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못하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면 변제할 수 있나 봐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왜 이 항이 왜 만들어졌냐면 난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이 조항이 왜 필요하나 싶어. 아무나 대신 변제해주고 채무자한테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를 괴롭히는 제가 네. 연옥 선배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어. 100만 원 빌려줬어. 빌렸어. 근데 연옥 선배한테 원한을 가진 기화 선배가 내가. 갑자기 나서서 저한테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연옥 선배의 돈을. 어. 그래서 100만 원 나한테 줬어. 값 줬어. 난 돈을 받으면 나의 끝이니까. 빚쟁이가 되려고.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야, 그럴 수 있구나. 기화 선배가 연옥 선배한테 채권을 갖게 되는 거지. 돈을 받으면은. 그치. 채권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어.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라는 거지. 그렇죠. 남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이해관계가 없으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람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법률상 이해관계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 복잡한데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뭐 내가 강제 집행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권리를 잃게 된다든지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야 갚을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갚을 만한 사람이 갚아라 이런 거예요. 내가 소속사 대표고 소속사 가수야. 뭐 그럼 가능하죠. 얘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얘가 막 돈을 안 갚는다고 막 고소한다고 하니까 야 그럼 내가 갚아줄게.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그건 있어요. 이해관계가 되죠. 여러분 뭐,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뭐 사실상 어쨌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문제는 재단이랑 일본 기업들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냥 정보를 고리로 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런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런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하는 그건 거예요? 법원이 해주죠. 법원이 해주고. 법원이 해주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이 재단과 일본 기업과는 사실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죠. 있는지 월요일에 알았을 거예요. 어떤 기업들은. 어떤 뭐 재단이 그때 한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업인데 재단인데 뭐 그걸 가지고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채권 채무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은 법률가들한테 좀 이걸 구해봤는데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분들 민법의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나네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자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판례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한 채무자에 대한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쉽게 말하면 얘가 안 갚으면 내가 큰일 나는 사람. 전 맞습니다. 갚을 만한 사람이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재단은 그런 위치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라는 의견이 좀 많아요. 대부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저도 의문인 게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발표장에서 여러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때도 어떤 근거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냐. 기자들이 하셨어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다른 기자들이? 후배 동료분들이 갔었는데 왜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 유수의 법무법인과 뭐 다 자문을 거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백 기자 말 들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힌트가 있었긴 한데 그 1월쯤에 토론회가 한번 있었거든요. 정부 인사가 참여한 그때 이게 뭐 법정 채권이기 때문에 이 469조 제3자 변제에 대한 민법 조항 거치지 않아도
변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선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판례를 찾아봤지만 못 찾았고 다른 변호사님들한테도 좀 찾아보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 근거를 못 찾았어요. 어떤 주장인지.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 법정 채권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주장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네. 법정 채권과 사인 채권이 뭐 다른가요? 실제로 뭐 이게 무슨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너무 짧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해석이 좀 어려운데 법정 채권은 법이 정해준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는 선회를 하면은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계약이라든지 어떤 단독행위 그러니까 어떤 사인 간의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이런 네. 이런 채권과 그런가? 내가 벌금을 안 내고 뭐 이렇게 뭐 네네네. 보상금을 안 내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채권은 다르다. 이거는 법정 채권이고 이건 사인 채권이다. 네, 민법상의 그 채권편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인 것 아까 같아요. 말한 그 조항 말씀은 삼자 변제 이거를 네네 적용할 수- 429조를 적용하지 않을 이건 수 있다. 민법이니까? 민법. 네. 오. 민법상 채권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근거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는지 외교부가 밝히지 않고 왜 설명 안 하지? 아니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싸울 수 있으니까 그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당장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굉장한 무리를 하고 있네요. 법적으로 그냥 드라이하게 봐도. 무리수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판례라든지 그런 논문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애초에 발표를 할 때 이런 걸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걸. 네 그렇죠. 저희는 뭐 짐작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기 어렵네요. 아니, 국민들이 대부분 잘 이해를 잘 못. 이게 너무 쉬운 논리잖아요. 네. 일본한테 받을 돈은 우리나라 기업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들으면은 왜? 누구나 이렇게 그죠. 왜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실이 뭔가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법률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니 좀 양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했으면 그나마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겠는데 그런 게 없이 생략된 채로 우리가 잘 논의해서 유수의 법인과 검토를 거쳤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런 스탠스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답답했고 왜 이거 일부러 공개를 안 하시나 이런 느낌까지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될 오해와 뭐 이런 거를 받게 이제 스스로 자초를 했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런지 참 이게 질러놓는다고 그냥 끝이 아닌 게 이게 정책으로 실제로 이제 뭐 진행되는 동안 다 이제 뭐 고소 고발이나 이거에 대한 또 검토나 이런 거에 대한 누가 또 뭘 거쳤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뭐 취재하고 이런 게 다 나올 건데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 하면은 이 정부의 방안이 앞으로는 그 재단이 돈을 모아가지고 공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할머니들의 그 채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일본이랑 우리나라 할머니들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또 우리 정부랑 할머니들이랑 싸우게 되는 또 싸워야 돼. 또 싸우게 그러네. 되는 거죠.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한 40억이니까 그걸 40억 중에 그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분량을 공탁을 하겠죠 법원에. 그러면 그 안 받은 분들은 채무 관계가 해소가 안 된 거죠. 안 받은 분들은 일단 채무관계 해소가 안 된 걸로 보는데 법원에 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돈을 안 받으려고 할 때 혹은 뭐 채권자를 모를 때 채권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이럴 때 법원에 돈을 대신 맡기면은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돈을 갚은 걸로 봐주는 거예요. 돈을 갚은 걸로 봐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이 공탁을 할 텐데 이 공탁 가지고 싸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탁을 왜 하면 싸워요? 근데 그 너무 더 잔인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공탁을 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할머니들의 채권은 일본의 기업에 대한 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법원에서 돈을 꺼내갈 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공탁급 출급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걸로 그냥 희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 유효 여부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공탁의 유효성을 가지고 따지겠죠.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은 이게 분명히 재단이 아까 대법원에서 결정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소송에 재단이 참가를 해가지고 그 공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탁이 유효냐 무효냐를 가지고 그 재판에서 따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100년이 지나서 후손한테도 괴롭힘을 당하네. 아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뭐랄까 좀 비참하시고 이거는 우리 정부랑 싸우는 거잖아. 우리 공탁했잖아. 그럼 이거 나 아닌데 이걸로 싸우는 거잖아. 왜 안 가져가세요? 물론 할머니들이 그걸 받아들이실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다만 그렇지 않게 되면은 공탁을 할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봐요. 예. 여러분 이게 돈만 받으려고 이러는 거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역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분들이신데 이렇게 국가에서 그냥 돈을 어떻게든 저희가 마련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조금 그 역사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빼먹고 얘기하는데 가만 놔두면 대법원에서 이게 진행되는 건데 그래서 더 이상하고 더 슬프고 비극적인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선 땡큐겠어요 일단. 전혀 손해 볼 게 없죠. 압류되고 경매하는 그 재산을 다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그냥 끝이죠. 그걸로.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국내 자산 그대로. 그래서 댓글에 여기 네이버 댓글 읽어주시겠어요? NIT 땡땡땡님이 돈이 목적이 아닌데 이걸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다니 OHSA 땡땡땡님이 과연 진심 어린 사지 없이 합의금만 제시하면 어느 누가 합의하겠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여러분 이게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언제나 있잖아요. 있는 거고 이런 자기 인생이 거기서 완전 녹아난 그런 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원래 주기로 했던 돈 사실 뭐 미쓰비시 큰 기업인데 거기서도 사실 큰 돈 아닐 텐데 그럼요. 더 드리면서 저희가 그때는 정말 제가 저지른 건 선대의 일이지만 정말 사죄드린다. 앞으로 원만한 한일 관계에 위해서 우리 노력하겠다. 뭐 이러면 주면 서로 좋잖아. 아니 그리고 이게 가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뭐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 이런 입장이니까. 진짜 편하게 산다 진짜.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분위기는 이런데 그 지금 뭐 법조계 분위기는 어때요? 오늘 뭐 변호사협회랑 민변인 이런 데서 입장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어제도 그렇고 민변에서는 되게 강경하게 이건 굴욕적인 해법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대한변협 또 원래는 좀 중립적으로 내는데 이거는 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원래나 우리가 민변하면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되게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고 이제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 사실 또 변호사분들의 전체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하네요. 아무튼 이게 여러분 되게 쉬운 딱 받아들였을 때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고 정부가 사실 좀 설명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사실 여러분들 우리 정부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정부가 그냥 질러놓고 우리가 알아서 잘 선택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청와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니까 좀 피곤해 이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려면은 이 국민들에게 이런 걸 잘 설명하는 그런 좀 소통을 잘하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백희성 기자 지금 사실 예전에도 이 이슈를 다뤘었는데 사실 되게 속 시원하고 되게 후련하고 되게 바람직한 그런 어떤 과정은 아닌 걸로 지금 다시 출연하게 됐어요. 소감이 좀 어떠세요?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결론은 아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 제3자 변제가 옛날 안 나온 건 아니었고. 아 그래요? 예전에도 다만 현실화되려고는 생각 못했죠. 실제로. 외교적으로 어떤 일본 기업이 좀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을 하리라고 나서리라고는 좀 생각하지 못해서 되게 입맛이 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이게 이렇게 해결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인성 기자 지금 사실 근무하다가 지금 급하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근무하러 가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시청자님들 들어가시죠. 짧게 인사드리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네, 소감. 시청자 여러분 네. 출연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좀 백인성 기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